자, 오늘은 환경과 인간 챕터 7장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생태 다양성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생태 다양성을 이루는 것들, 그동안은 주로 어떤 부분을 다뤘냐면, 동식물들, 생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교류하면서 살아가는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증식하고 줄어들고 하는 관계를 가지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다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다룰 것들은 뭐냐? 그런 다양한 생태종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집들의 특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배경이 되는 것들의 특성이 있어요. 배경이 되는 환경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뭐 토양이기도 하고요. 기후대이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서로 다양한 형태의 배경이 되는 환경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환경에 맞는 또 다양한 형태의 동식물들이 들어와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균일한 어떤 생태계가 아니라 A 생태계, B 생태계, C 생태계가 또 서로 조금씩 다른 여러 다양성을 가진 어떤 형태의 또 기후대를 이루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주로 이제 기후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 보면 단어가 나오겠지만 또 바이옴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일단 여기 나오는 얘기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아는 얘기들일 텐데, 자, 그러면 클라이밋이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클라이밋 하면 기후죠. 물론 기후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구분해야 될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 뭡니까? 웨더죠, 웨더. 웨더 하면은 날씨. 클라이밋 하면 기후인데 이게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사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일기예보를 들었다 하면 그때는 웨더가 되겠습니까? 클라이밋이 되겠습니까? 웨더거든요. 이 지역의 기후는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웨더입니까? 클라이밋입니까? 클라이밋이 되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꼭 숫자로 나눠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요. 이거는 장기적이고 평균적인 어떤 기온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기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지역에 걸쳐서 최소 한 30년에서 50년, 100년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나타냈던 평균적인 어떤 강수량이죠. precipitation 또는 기온, 요 두 가지가 이루는 평균적인 조합이 하나의 클라이밋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굵직한 두 개의 요인을 고르자라고 그러면 이제 precipitation, 강수량, 비가 내리는 양이죠. 그 다음에 기온이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한 지역의 클라이밋 패턴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웨더는 이제 변덕이 심한 것들이죠. 오늘 비 내렸다가 내일 갑자기 눈 내릴 수도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웨더고요. 하지만 클라이밋이라는 건 그런 어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어떤 일일 또는 시간대상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꾸준히 자리 잡아온 장기적인 패턴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강수량과 기온이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클라이밋이 독특하게 생성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독특한 클라이밋을 가지는 땅덩어리들을 우리는 또 바이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이옴이라는 거에 한국말로 딱 떨어지는 단어가 있는가 찾아봤더니만 좀 애매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뭐 식생때, 기후때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좀 헷갈리죠. 그냥 이 수업에서는 영어 바이옴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바이옴. 그럼 지구상에 바이옴들이 얼마나 있냐? 무한하게 많이 있느냐? 이 땅 저 땅 다 다르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구상의 땅덩어리들을 바이옴으로 유형화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9개에서 한 11개 정도의 바이옴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9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자, 매트릭스 3 곱하기 3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기온 분포를 봤을 때 밑으로 내려올수록 핫, 위로 올라갈수록 콜드라고 쳐봅시다. 가운데는 뭐 어중간하겠죠. M이라고 해볼까요? 그게 이제 Y축이 되겠고요. X축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놔볼까요? 당연히 지금 자, 기온은 등장했으니까 여기에는 강수량이 등장해야 되겠죠. 여기는 강수량.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wet이라고 그러고요. wet 하면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겠죠. 젖었다. 이쪽으로 갈수록 dry라고 쳐봐요. dry. 그래서 지구의 땅덩어리를 찾다 보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땅덩어리들 한 군데씩 다 있어요. 그래서 대략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 곱하기 3 해서 9개 정도가 나오는구나. 물론 거기다가 그 지역의 독특한, 그 지역만에 형성된 독특한 어떤 지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류와 난류의 작용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몇 개 조금 더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1개 정도.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알파 정도가 생기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그러면 드라이하면서 핫한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런 땅 있을까? 더우면서 비는 되게 안 와. 딱 떠오르는 땅 있죠. 사막, 디저트 아니에요. 디저트.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충 중간중간이다라고 그러면 이건 어디가 되겠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대부분의 문명권의 도시들이 발달해 있는, 그렇죠? 비도 어중간하게 평균 기온도 어중간하게 오는 그런 정도였던, 그러니까 온대 삼림 기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후대에 대한 명칭들이 이미 이 3 곱하기 3 매트릭스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이옴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9개 플러스 알파의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바이옴들 기후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름들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트로피칼 포레스트인데 여기다 또 레인이라는 걸 더 넣기도 하죠.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열대 우 비우자 림,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의 숲, 우리가 알고 있는 한마디로 뭡니까? 정글이죠. 정글. 그래스랜드 하면 초원. 여기는 뭐 나무가 안 자라는 건 아닌데 풀 위주로 자라가지고 나무가 별로 없고 초원에 풀만 쫙 있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초식 동물들이 살기 좋은 땅들이죠. 뭐 그래슬랜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이 여기죠. 템퍼릿, 온대, 완만하다는 얘기죠. 온대 삼림 지역. 나무가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기온은 온대인. 그리고 아르크틱 툰드라 하면은, 아르크틱 하면 극지방이란 얘기죠. 툰드라라고 그러면은 이제 극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끼 정도가 살아남아가지고 나름 그래도 최소한의 생태계가 유지된 땅들이 있어요. 아르크틱 툰드라 하면 딱 우리가 기억나는 동물들이 있죠. 그게 바로 술록이죠. 술록. 루돌프 사슴이 아니라 사실 루돌프가 술록이잖아. 술록. 북극 지방에 있는 이끼 먹고 살고 있는 아르크틱 툰드라 지역에 있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막이라든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바이옴들의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옴들의 구성을 한번 전체적인 지구의 어떤 형태를 보고 한번 어떤 것들이 그런 바이옴들을 구성하는지 조금 우리 이제 고등 때 봤던 지구과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So what factor influence climate? 무엇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무조건 태양. 왜냐하면 기후라는 것들도 뭐 에너지의 흐름이잖아요. 결국 바람이 분다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해류가 흐른다 뭐예요?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결국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기후라는 것들은. 그런데 지구상에 역사상 들어온 에너지는 역대 단 하나밖에 없죠. 비대에너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기후의 원인도 태양광이다, 태양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만 받고 그대로 기후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지구가 몸부림을 치죠. 지구가 스스로 막 돌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해류와 난류의 작용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지구가 슬슬 움직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재미진 요소를 갖다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전지구적인 패턴, 뭐에? 공기와 물에. 그렇죠? 그래서 기류, 바람이죠. 바람, 기류, 그 다음에 해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gases in atmosphere, 특별히 이것들은 최근에 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대기권에 있는 가스들의 구성 상태를 인간이 많이 또 바꿨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기후대가 또 변화가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권 내에 있는 기후의 어떤 기후를 구성하는 공기의 구성 성분 또는 그 비율, 그런 것들이 또 기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최근에 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지적인 요인들인데요. 국지적이라는 건 영어로 로컬. 딱 그 지역에만 작용하는 요건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되겠어요? 지구의 어떤 표면의 형상들, 말하는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그런 땅덩어리의 높낮이나 형태의 분포가 당연히 또 그 지역의 국지적인 기후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당연히 클라이밋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웨더하고 클라이밋의 차이 이미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어떤 기상학자들, 기후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구상의 기후대의 분포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전혀 흥미롭지 않다고요. 여러분 흥미로운 요소를 분명히 발견을 해야 돼. 저는 최소한 두 개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를 가보니까 아유 우리나라가 너무 참 안타깝네. 아, 남북한이 그냥 사상과 이념만 다를 줄 알았는데 요새 보면은 사람의 생김새도 많이 달라요. 또 외국에 나가서 북한 사람들 보면요. 아, 저 사람 북한 사람이구나 하는 게 딱 그냥 느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향이나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는 기후 때도 남한과 북한이 또 다른 것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 중동 열사, 또 뭐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 하면 진짜 덥고 거기는 거의 적도에 가깝고 우리나라보다 한참 남쪽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위도를 따라서 이동해 봅시다. 아이고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이라크.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이랑 위도가 거의 같았네. 이거 뭐지? 근데 여기는 뜨거운 열사의 사막인데 우리나라는 온대 삼림이야? 왜 이렇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태양광만 계속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도가 낮은 데에서는 굉장히 온도가 높을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이제 극지방엔 빙하가 꽉 얼겠죠. 근데 그렇게 남아있지 않더란 얘기야. 지구가 좀 이렇게 거기에 여러 가지 요동을 치면서 재미진 요소를 만들더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사실 중동 지역이 위도가 같다는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잘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또 유럽은 얼마나 온난해. 요새 그 뭐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난 동네가 되겠는데 유럽은 굉장히 온난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한 10도 이하로 잘 안 내려가.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추위는 시베리아 추위거든요. 또 이게 우리나라 겨울은 또 시베리아 겨울이야. 우리나라 여름은 또 아프리카 여름이지 거의. 그래서 우리는 극과 극을 다 맛보는데 유럽은 그 극과 극이 없어요. 겨울도 여름도 어느 정도 평균적이야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살기가 좋은 기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서구 문명이 여기서 싹을 튼 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서구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 다 문명의 근본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 체계, 정치, 사회 시스템 사실은 유럽 서구 문명에서부터 기원한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유럽의 이렇게 온난한 날씨에서부터 그게 가능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북유럽 하면 또 핀란드, 노르웨이 하면 진짜 추운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이. 아니야 나도 가봤지만은 우리나라 겨울 견디는 사람이면요 거기 가면 충분히 견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착각하는 게 또 그거예요. 북유럽도 의외로 그렇게 춥지 않아요. 저도 이제 연말 연초에 핀란드나 이런 데 가 있었는데 거기도 뭐 지구온난화다 해가지고 눈이 그냥 진눈깨비만 내리고 제대로 뭐 영하로 떨어진 날씨가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로. 뭐지 그러면? 거의 뭐 북극인데? 왜냐면 보세요. 자, 유럽 지역의 위도가 또 위도를 따라서 쭉 극동으로 뭐가 어떤 지역이 됩니까? 소련의 베링해 시베리아 지역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추운 동네 아니에요. 여기 사람도 못 살 정도로 춥고 그런데 동일한 위도인데 유럽은 살만하냐는 거야. 왜 그렇겠어? 태양광만 받아서 그렇겠어요? 아니죠. 어디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럽이 시베리아랑 같은 위도다 놀랍게도 그런데도 여기는 살만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보면 이거죠 이거. 빡 올라오는 이거. 자, 적도에서부터 뭐 빨간 화살표가 올라와서 거의 극지방까지 올라가고 있죠. 뭡니까? 드리프트, 해류인데 자, 서한 난류라는 것들이 바로 요 해류를 얘기해요. 해류는요, 바닷물이 천천히 움직이는 게 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온도 에너지,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도에서 달궈진 열 에너지를 얘가 천천히 어떻게 됩니까? 한번 미국 대륙을 한번 슥 훑은 다음에 다시 유럽을 슥 훑어줘요. 어떻게 되겠어? 원래는 추워서 살기 어려운 동네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온난 다습한 기후를 선물해 버리는 거야 해류가. 원래는 시베리아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 적도에서 올라온 난류가 슥 가가지고 데워주고 비도 뿌려져. 여기 살만한 동네 되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서한 난류 때문에 연중 다습하고 비교적 온난한 기후가 이제 선물을 받았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온난한 기후가 되는 것들이 바로 유럽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태양광뿐 아니라 어떤 해류 또는 난류 또 지구의 어떤 산맥이나 형상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기후대의 분포에 관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 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아마 너무 어려서 이제 보지 못한 영화일 텐데 투모로우라는 영화, 기후온난화 가설을 가지고 만든 액션 영화가 있었어요. 기후재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유명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거야. 지금도 텔레비 보면 가끔 재방송 해줄 거예요. 자, 그 영화가 어떤 가설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북극의 빙하들이 일시에 녹게 되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 딴 건 몰라도 자, 난류가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 가다 사라져버린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제 북극 빙하를 만나니까 얘가 이제 추워지지 무거워지지. 그래서 심해져 바닥으로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D로 생각해야 돼. 이 부분은 2차원으로 말고 가서 가라앉아 가지고 밑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야. 근데 빙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 더 이상 침강을 안 해. 어떻게 됩니까? 서한난류 멈추죠. 그러니까 유럽이 시베리아가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유럽이 시베리아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 사람들 살기 어렵겠죠? 그 정도일까? 아니죠. 유럽이란 동네가 거주가 불가능한 땅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만큼 지구 전체로서도 파멸적인 상황에 놓이더란 얘기야. 그리고 그 연쇄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이제 한 적도 부근에 한 요 정도 빼놓고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 어떤 그런 가설에 기초해서 그 영화가 나왔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한난류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자,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의 미묘한 조화를 갖다가 우리가 깨뜨리는 경우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서한난류 하나만 멈추면은 유럽 대륙이 전반적으로 빙하기에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문명권들, 사람 사는 거주지들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마치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갖다가 인간이 바꾼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자, 도미노 게임을 할 때 여러분, 도미노 게임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대회 같은 데 나가는 거 사람들 보면은 거대한 체육관을 도미노로 다 덮어. 그래서 도미노가 전체가 다 넘어가는데 2시간도 걸리고 그런 큰 작품을 만들어요. 자, 인류 문명이라는 게 그렇게 도미노를 갖다가 하나 둘씩 건설하는 것처럼 하나 둘씩 세워서 만드는 거의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간에 세워서 만드는 그런 거대한 문명인데 그게 실제로 도미노에 불과해요. 근데 그 도미노를 갖다 잘 만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잘못해가지고 누가 밑바닥을 살짝 건드리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한두 개 흔들흔들하다 넘어졌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몇 달을 걸쳐서 쌓아놓은 도미노가 차츰차츰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후대에 따라서 문명과 도시와 여러 가지를 건설해 왔죠.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도미노를 건드리지 잘못 건드려가지고 기후대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그 변화가 유럽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변화로만 그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변화로 연속적으로 같이 무너져가면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당장 최근만 봐도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불과 2달 사이에 우리의 삶과 문화, 사회 구조, 세계의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크게 달라졌어 지금. 여러분 그런 거 느낍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2달 전 작년하고 말하고는 지금 달라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린 지금 벌써 그걸 망각하고 있죠. 자, 그런 거예요. 기후대가 변한다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류 전반의 삶에 큰 영향으로 나가고 큰 어떤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들이 기후의 변화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먼저 이제 뭐 쭉 살펴봤습니다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에어 서큘레이션이겠죠. 공기의 흐름. 자, 공기의 흐름은 의외로 열을 그렇게 많이 이동시키진 않아요. 열을 많이 이동시키는 것들은 어떤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류가 훨씬 더 많은 열을 이동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물의 비율이 훨씬 높죠. 공기보다 비율이 훨씬 비열이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난류는 조그만 양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열 에너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바람은 여러 가지 세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열을 옮기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가끔 태풍이나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많은 양의 열을 전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람 같은 경우는 열보다는 습도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습도. 그래서 지구가 평균적으로 분포한다고 했을 때
바람은 이렇게 결국 한 6개의 셀 상태로 등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을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뭐냐면은 적도 부근이 일단은 그래도 태양이 제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가열을 시키죠. 가열을 시키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공기가 여기서 떠올라요. 떠올라. 자, 공기가 떠오르면은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갑자기 수축되고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있었던 습도를 갖다 떨궈버리죠. 그러니까 요런 데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와. 여기서 여기 적도 부근에. 그래서 열대우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올라갔던 공기가 가다 보니까 얘도 지쳤어. 이제 지치고 이제 다시 또 무거워졌어. 가지고 또 바닥에 한 30도 부근 정도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어떻게 되냐? 아까는 이제 빗물을 다 떨고 습기를 다 떨고 놨는데 이제는 다시 바닥으로 내려간 하강 기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건조한 바람이 되겠죠. 굉장히 건조한 바람. 그래서 비도 안 내리고 건조한 바람이 있는 습기도 뺏어가네. 그러니까 한 위도 30도 전후로 해가지고는 사막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사막이 바로 그런 지역이죠. 자, 그러다 이 바닥을 따라서 계속 이제 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다시 한번 60도쯤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어떤 기류를 또 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갖고 있던 습기를 다시 한번 떨궈 내립니다. 비가 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위도 60도면은 거의 극에 가까운 지역인데 그 가까운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나무가 클 수가 있나? 추운데도 추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심지어는 열대우림보다도 더 많은 숲이 60도 부근에 존재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북유럽이죠. 아까 바로 말하는 북유럽에 있는 침엽수림이에요. 침엽수림. 침엽수림. 북유럽의 가구가 그렇게 유명한 것도 이유가 뭐예요? 북유럽에 있는 그 쫙쫙 뻗은 나무 침엽수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오히려 전체 원목의 생산량에서 그 적도보다도 더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그래서 침엽수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 다시 한번 떠올랐다가 다시 또 이동하다가 북극에서 결국 다시 한번 또 가라앉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 하나, 둘, 세 개짜리 이렇게 세포가 생겨서 북쪽, 남반구 세 개 해서 전체 단면으로 봤을 때 6개의 공기순환 세포, 에어 서큘레이션 셀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고, 이게 바로 어디입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과 건조한 지역을 가장 기본적으로 대별해주는 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공기의 흐름이라는 거 간단해요. 이거는 글로벌 흐름 말고요. 조그만 지역, 로컬한 흐름에서 한번 본다라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바다랑 육지 사이에 바람이 오가는 이유가 뭐예요? 낮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딱 날이 쬐면은 물은 쉽게 안 더워져요. 근데 땅바닥은 쉽게 뭐 모래고 흙이고 그러니까 쉽게 데워지죠. 어떻게 돼요? 상승 기류가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바람이 바다에서 몰려오죠. 그러니까 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밤이 되면 그 기온 관계가 역전되다 보니까 또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 태양의 부등 가열. 그러니까 태양이 가열시키는 정도가 이 땅과 저 땅, 육지와 바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압력 차이가 생겨서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글로벌한 차원 말고 이제 로컬한 차원에서 바람이 생기는 이유가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 말한 6개의 셀이 그 지역에 있는 나무의 형태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놨는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열대우림, 사막에도 뭐 나무가 있긴 있는데 선인장 정도, 그 다음에 침엽수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공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물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아까 말한 글로벌 오션 커런트, 해류가 되겠죠. 해류. 특별히 난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자, 물은 왜 흐르냐? 기본적으로 물도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우리가 딱 보면 그냥 물이 다 이물이 저물 같고 저물이 이물 같고 물은 다 균일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바다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다도 층층이 굉장히 온도 분포가 다르고 바다도 온도에 따라 결이 다르고 흐름이 다르고 바다도 다 구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그림 하나 이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그림은 뭐냐 한번 재생해 볼게요. 요 그림 뭐냐 하면은 저기 북반구 깊은 바다에 해저죠. 지금 불가사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극저온수가 비교적 온난한 바닷물에 이거는 뭐냐 영하 300도라는 말도 안 되는 물. 영하 300도? 영하 300도까지는 아니겠지. 뭐 잘못 나온 것 같아. 절대 온도가 273도인데
영하여튼 몇십 도가 되는 극저온수가 이렇게 바다에 흐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 얘가 어떻게 됩니까? 밀도 차이 때문에 물이 같은 물이 아니죠. 얘가 마치 무슨 연기를 뿌려놓은 것처럼 바닥으로 쭉 깔리는 거 볼 수 있죠.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에요. 근데 얘는 온도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밀도가 높아서 바닥에다 그냥 눈을 뿌리듯이 막 훑어가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봐요. 바닥이 순식간에 어는 거 보세요. 불가사리들 다 얼어 죽네 그냥 막. 자, 그래서 특별히 해류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지구온난화 부분에 얘기했지만 redistribute heat, 그러니까 온도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균등화하고 그리고 열이 부족한 것에다 열을 또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유럽처럼 사실은 사람이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땅에 이게 온난 다습한 기후를 선물해 준 게 뭐다? 그게 바로 이제 서한 난류다. 이런 부분들. 자, 자잘한 해류, 난류 이런 걸 갖다 다 이렇게 우리가 합쳐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요. 큰 해류로만 이렇게 쭉 묶어보면은 전 세계 해류가 이렇게 하나의 벨트로 마치 공장에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같죠. 그것처럼 이렇게 엮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환해 가고 있더란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무서운 얘기지 한마디로는. 뭐냐면 어느 곳이든 간에 그 해류를 끊어 먹으면은 전체 컨베이어 벨트가 다 멈춰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 현재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린란드나 이런 빙하가 녹아내려 어떻게 돼?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가 뚝 끊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이만큼이 빙하기로 들어간다. 이만큼이. 우리나라도 거의 뭐 빙하 지역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겠죠. 바로. 자, 그런 식으로까지 크게 온도에 또는 기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해류의 흐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류의 흐름을 지키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해류 때문에 생기는 또 굉장히 이제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알려져 있는 엘니뇨 현상에 대한 겁니다. 엘니뇨. AL 니뇨. 여기 뭐 저는 스페인어는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뭐냐면 꼬마 아이, 또 아기 예수를 의미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엘니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걸 갖다가 바보 같은 기자들이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 뭐 자음접변 국외음화 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읽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문 같은 데서 엘니뇨 현상이라고 보통 설명을 해. 자, 잘못된 단어죠. 엘니뇨예요, 니뇨. 자, 그 엘니뇨라는 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냐? 이거는 바로 이제 남미 지역에서 생기는 한 몇 년마다 한 번 생기는 기괴한 어떤 기상이변 상황이에요. 뭐냐면 보통 남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바닷가가 좋은 특성이 있어요. 뭐냐? 해안에서 저기 이제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뭐라 그럽니까? 트레이드 윈드라고 그러죠. 트레이드 윈드. 무역하기에 좋다. 배만 띄워놓으면 알아서 항구에서부터 배를 바람이 쫙 이제 대양으로 밀어내니까 얼마나 이제 무역하기 좋았겠어요.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가르고 막 간다 이런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무역을 하기에도 좋지만 또 다른 어떤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자, 해안에서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면은 바람의 어떤 밀도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해안 가까운 곳에서 물이 솟아오르겠죠. 솟아오르죠, 이렇게. 왜냐면 바람이 불어나가니까 여기에 압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물이 올라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바다 밑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이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알 거야. 그냥 따뜻한 물보다도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이는 그런, 그러니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런 거 여러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크게 재미 못 볼 수도 있는 바다인데 시내에 있는 한류가 올라오게 하는 바람에 뭐가? 이 트레이드 윈드가. 그래서 바로 이 해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물고기가 잘 잡혀. 복 받았죠. 무역하기에도 좋고 어장 관리에도 좋고.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남미 땅이 몇 년에 한 번씩 말도 안 되게 무역풍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해요. 무역풍이 반대로 불어. 어떻게 됩니까? 자, 무역 못하겠네, 장사 망했네. 자, 그건 둘째 문제고 또 하나 어떤 문제예요? 지금 콜드워터가 올라와야 되는데 용승류라고 그래요. 용승류. 해안 용승류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물들이 올라오는 것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갇혀 있어 버려.
그냥 따뜻한 물이 해안을 다 점거해버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속 생물들이 증식을 하지 못하고 고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겠죠. 어떻게 됩니까? 어장이 흉년이고 장사도 안 돼. 그래서 남미 사람으로서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꽝이다. 그걸 이제 엘니뇨 현상이라고 왜 그런지 불렀는데, 자,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남미에서 발생하면은 희한하게 그 해로부터 한 3년이나 5년 이내에 지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에 극단적인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야. 아,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있죠, 그러고 보니까. 뭘까?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는데 한 3년 이내에 이런 데서 기상이변이 꼭 발생해. 모를 일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지구의 순환과 또 그 순환의 그 메커니즘 가운데 어떤 연결되는 서로 연결고리가 있긴 있을 텐데, 우리로서는 그 연결고리를 또 쉽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어쨌든 간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그러면 심지어 우리로서도 기상이변이 생겨야 될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구 기상이 또 기상이변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지구의 거대한 기상이변 현상에 일종의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비교적 최근에 와서는 알려졌죠. 그래서 특별히 해류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기상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가면 이제 드디어 지구의 표면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바다 쪽에서 오는 쭉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분한 바람이죠. 그러니까 촉촉하고 비를 많이 내릴 수 있는 바람. 근데 얘가 갑자기 어떤 거대한 산맥을 만나요, 억지로. 산맥 때문에 억지로 올라가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자,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지고 품고 있던 물을 다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산을 지나가면서 이 산의 서쪽에서 물을 갖다가 다 뱉어내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을 건너고 나서 동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변하지가 않고 건조한 공기가 땅바닥으로 내려 쬐이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는 사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도요, 산맥을 경계로 해서 수변한 산림 지역과 사막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가보면은 갑자기 사막이 뚝 나오죠. 그런데 그전에는 굉장히 또 수변한 지역이 또 있죠. 산맥 하나를 경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생긴 사막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하비 사막이라는 데가 바로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열사의 기온이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맥의 존재 때문에 모하비 사막 같은 경우는 또 사막 기후가 형성되기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태양의 부등 가열 내지 해류와 난류의 싸움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생겨 있는 그 지역의 특징적인 어떤 산맥이나 아니면 지형의 여러 가지 특징, 그런 것들이 기후를 바꿔주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생겨나는 바이옴들의 유형들, 그 유형들을 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그 특징과 또는 그 현황을 한번 보여주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온도 분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 개의 분포가 있죠. 열대, 온대, 냉대. 영어로는 이제 트로피컬, 그 다음에 템퍼릿, 그 다음에 콜드, 이렇게 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식생의 모습에 따라서, 식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땅에서 자란, 그 기후대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분포. 식물은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생산자니까요. 그 식물들의 유형과 특징의 분포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는 또 사막, 초원, 삼림. 삼림이 이제 가장 식생이 무성하고, 사막이라고 해서 식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사막에 맞는 식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포가 있다. 그래서 이런 3 곱하기 3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9개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바이옴들이 생겨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이옴들이 일종의 어떤 모자이크 패치처럼, 모자이크라는 건 전체로 봤을 때는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고 봤을 때는 전체가 섞여서 보이는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의 패치가 분명히 또 서로 구분되는 경계가 있는 패치들이죠.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바이옴들도 그런 어떤 모자이크 패턴의 형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그 모자이크가 되겠습니다. 대략 봤을 때 한 9개 플러스 알파 정도의 그런 개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식생의 모습을 기본적으로는 습도가 높은 곳, 그러니까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는 풍부한 곳에서부터 드라이한 곳, 거의 없는 곳까지, 그 다음에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까지 분포하는 식생들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쭉 분포시켜 놓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물이 많은 곳이 여전히 숲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죠. 물이 많으면 일단 그래도 나무가 자라게 된다. 다만 북쪽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한 45도, 50도 이상의 위도가 되면요, 화렵수가 갑자기 이제 침엽수로 바뀌게 됩니다. 왜 침엽수로 바뀌게 되냐? 침엽수는 이제 영어로는 코니퍼러스 포레스트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추위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에너지를 가장 이제 최소한만 발산하고 품고 있는 형태의 어떤 이파리로 변하게 돼요. 그게 바로 바늘과 같이 생긴 침엽입니다. 그래서 코니퍼러스 포레스트하고 이제 넓적한 이파리가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이파리가 사계절이 있는 어떤 위도에서는 또 낙엽이 지는 디시주어스 포레스트로 변하게 되죠. 등등 그런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추운 곳을 제외하고는 식생이 없는 곳은 없다. 아주 춥거나 아니면 완전히 건조한 곳을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는 특정한 식생들은 다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사막으로 가보죠. 사막 기후는 식생이 없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막은 우리가 사막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대 사막만을 생각할 텐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아프리카의 사하라든가 나미브 사막이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대 지역,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지역에도 분명히 사막이 생겨요. 모하비 사막입니다. 그래서 온대 지역인데 왜 사막이 생길까?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이 사막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특정한 맥락이 몇 가지가 더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냉대 지역에도 여전히 사막이 있는데요. 몽골 고원에 있는 고비 사막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림을 보면, 자, 요게,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여기까지 가서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일단 온도가 너무 높고 비도 거의 안 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뭐 사막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도 어느 정도 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온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낮기도 낮고, 그 다음에 비가 온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들이 나무가 충분히 내릴 만한 사철에 촉촉히 내리는 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제 모하비 사막 같은 데가 바로 이런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막 이런 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식생이 완전히 없지 않고요. 덤불이라든가 이런 선인장, 또 선인장과 같은 사막 지역에 특화된 그런 식생들이 또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자, 냉대로 가면 이제 고비 사막이죠. 고비 사막은 이렇게 풀이라든가 이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자라요. 왜 사막이 생기겠어요? 비도 뭐 사철 꾸준히 오는 것 같은데 조금씩은. 그런데 연중 기온의 평균 분포가 너무 편차가 크구나. 겨울에는 영하 한 뭐 10 몇 도가 돼버리고요. 평균 온도에서 영하 10 몇 도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다 여름에는 웬만한 온대 기후 이상으로 더워. 그러니까 연교차가 크죠. 그러니까 식생이 역시 자라기 어렵다 해서 이제 이런 데는 사막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몽고의 이제 고비 사막 같은 데가 이런 데에 속하게 되겠죠. 그 그림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막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한 것들이 있는데, 사막이라는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생태계가 없는 곳, 생태계의 불모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사막의 생태계에 독특하게,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식생이나 동물들, 식물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림이 너무 조그맣긴 한데, 보면은 회전초라는 풀이, 사막에 자라는 회전초라는 풀이 있어요. 자, 풀이라고는 하지만 얘는 땅에 있고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풀이 아니에요. 뿌리가 없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람 보니까 무슨 쓰레기 더미 같은 것들이 쭉 땅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아니에요. 얘네들 살아있는 풀이에요. 풀인데 얘네들은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동이 가능한 식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저렇게 굴러다니면서 사막 여기저기에 있는 유기물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흡수해서 그래가지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풀입니다. 뿌리가 없이 다만 바람을 따라 흘러다니는 풀인 거죠. 자, 사막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어봤자 어차피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굴러다니면서 바람에 따라 흘러다니면서 그러면서 어떤 유기물을 흡수하기로 작정한 굉장히 특이한 어떤. 자, 두 번째 이제 초원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슬랜드. 그래슬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이렇게 식생이 자라기에는 좋은 환경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포레스트,
포레스트라고 그러면은 여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나무가 아니라 이런 지피식물이라고 그래요. 땅 위로부터 한 30cm, 길어도 1m 이상을 넘지 않고 기본이 되는 요 기둥 같은 줄기가 없는 나무들, 그런 것들이 보통 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 그레스만 자라고 있는 땅들이 또 있더라. 열대 지역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열대 지역은 특별히 사바나라고 부릅니다. 사바나. 요 사바나 같은 경우 특별히 굉장히 많은 생태종들이 살기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온대 지역에도요, 나무가 자라지 않는 초원 지역이 있습니다. 프레리라고 그래, 프레리. 프레리 같은 경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에 좀 또 이렇게 로망인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자, 냉대 지역으로 가면 툰드라라고 있습니다. 툰드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열대 지역의 초원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초원 지역이죠. 뭐 사자, 호랑이 아닌가요? 사자, 코끼리,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제 우리가 알만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열대 지역인데 여기는 그러면 왜 풀만 자라고 나무들을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별로 없을까? 그거는 이 강수량의 분포를 보면 알고 있죠. 자, 온도 분포는 굉장히 동식물들이 살기에 적합해요. 연중 고르죠, 굉장히. 그리고 높죠. 자, 비도 많이는 오는데 문제는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죠. 그러니까 요 단계를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풀은 어떻게 됩니까? 풀은 어차피 1년 자라고 말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1년생이기 때문에 초원은 얼마든지 자랄 수 있죠. 하지만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1년, 2년, 3년, 몇십 년을 살아남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열대 지역이고 강수량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초원이 된다. 초원 환경이 된다. 사바나라고 우리가 특별히 이 기후대를 부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온대 지역에도 이렇게 초원, 풀만 자라는 곳들이 있는데 이유는 뭐겠어요? 보니까 온도 분포 뭐 그럭저럭이고 강수량도 많은데 보니까 겨울에 뭔가 좀 척박해지는구나. 겨울에 온도도 좀 낮으면서 강수량도 좀 줄어들어. 어떻게 됩니까? 겨울을 역시 지나는 나무가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1년생 풀들이 살아남기에 더 이제 적합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온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원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냉대로 가면은 냉대는 또 굉장히 특이한 지역들이 있는데 강수량이 없진 않아요. 1년 중 그래도 꾸준히 좀씩은 분포하죠. 근데 역시 연교차가 너무 커. 그리고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또 프리징 포인트에서 자 1년 중 대부분이 프리징 포인트 이하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땅을 한 1m만 파고 내려가면요. 자, 영구동토층이라는 게 나와요. 영구동토층. 영어로는 펄머프로스트라고 합니다. 영구한 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를 내려서 1m 이하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받고 자라야 되는데 동토가 있으니까 나무가 어차피 자라질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름이면은 이게 1m 이하로 이게 내려가면서 또 동토층이 어느 정도 약간 약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녹은 물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모세관 현상으로 땅 위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조그만 습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습지들. 이런 습지들에 보면 또 풀들도 많고 이끼가 많이 끼고 그 다음에 벌레들이 많이 꼬여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철새들이 좋아하겠죠. 철새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낸 철새들이 우리나라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의 겨울과 같은 환경을 어떻게 됩니까? 냉대 초원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철새들이 또 여기에 여름 때 우리나라 겨울을 지내던 철새가 여기에 여름에 가가지고 여기서 기거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철새들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툰드라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또 하나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술록이라는 애들 있죠. 술록. 걔네들 사슴이 아닙니다. 루돌프 같은 경우도 크리스마스 루돌프 같은 경우도 사슴이 아니라 사실 술록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제 이끼를 먹고 많이 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세 개를 한꺼번에 본 그림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초원 지역은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짓기에 굉장히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면적들이 또 농토로 개간되면서 많이 또 파괴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주요 타입으로 이제 드디어 삼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삼림은 드디어 이제 나무가 등장하는 식생태가 되겠어요. 당연히 열대 지역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열대 우림 지역이 있고요.
온대 삼림 지역. 다만 온대 삼림에서는 나무가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엽수로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멈추고 나뭇잎을 떨궈버리죠. 그래서 낙엽이 지는 나무를 우리가 데시주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위도가 한 45도, 50도 넘어가면 이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철 푸르지만 이파리 넘는 뭐예요? 침엽수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열대우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뭐 약간 줄어드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건조한 것은 아니죠. 온도는 뭐 늘 일정하고. 지구상에서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여기 살고 있는 트로피칼 레인포레스트, 열대우림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우리가 딱 봐도 이렇게 뭔가 친숙하죠?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삼림 지역. 다만 이런 나무들은 한번 낙엽이 지는 데시주어스 트리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우리나라 또 강수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는 변화들을 조금 기사들을 잡아서 넣어봤는데요. 자,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특별히 강수량과 관련돼서는 기온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자, 첫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체 강수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1000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200이 넘었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신사의 나라,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영국을 추월해 버렸어.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게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자원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인당 강수량이 적어요. 인구가 많고 땅이 적다는 얘기죠. 또 하나 문제는 뭡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 비가 어떻게 돼요? 사철 고르게 내려요. 고르게 내리는 비가 굉장히 고르고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쭉 분산돼서 내리는 비가 수자원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생태계를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비가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서 특정 시간대에 몰려서 폭우 형태로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자원을 활용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 생태계를 갖다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형태의 강수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 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뭐 남해안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상하게 서울 경기권에 비가 또 많이 집중돼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기상학자들이 최근에 많은 어떤 가설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지역이 오히려 폭우가 많이 내린다. 도시 어떤 열섬 현상이라든가 도시 스모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수량을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는 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일만 경북 지역 이런 데는 올 겨울에도 눈이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사실.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여긴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 자, 이것도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이면서 역시 수자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사막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뭐 해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이제 침엽수림입니다. 냉대 침엽수림. 냉대 침엽수림이 또 굉장히 물이 맑고 굉장히 청명한 경치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알프스 북쪽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온도가 뭐 굉장히 좀 낮은 편이면서 조금 연교차도 좀 있지만 연교차 1년에 이제 평균적인 기온차가 되겠죠. 하지만 강수량이 1년 중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화렵수에서 낙엽수에서 침엽수로 변하면서 어쨌든 나무들이 이렇게 쭉 성장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구 전체의 수목의 어떤 수목 자원, 그러니까 원목 자원을 갖다가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열대우림보다도요 냉대 침엽수림이 훨씬 더 많은 나무 자원을 인류에게 제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림 지역의 모습만 쭉 모아놓은 그림들이 되겠고요. 특별히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무들이 2차원적으로만 빽빽하게 분포할 뿐 아니라 3차원적으로도 굉장히 제일 높게 자라는 나무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3차원적으로 높낮이에 따라서 낮은 곳에 사는 동물들, 중간, 높은 곳 이렇게 3차원적으로 높이에 따른 어떤 생태적인 분포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말하자면 생태계로 봤을 때는 열대우림지가 아파트인 셈이죠. 아파트. 아파트이기 때문에 층별로 생물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열대우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생태종들이 집중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산의 중요성. 생추어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생추어리. 생추어리 하면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성소, 성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곳, 종교적인 곳. 근데 한편으로 이게 도피처라는 얘기도 돼요. 도피처. 성스러운 곳하고 도피처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텐데, 여러분 뭐 성경도 고대 율법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고조선의 율법 이런 데 보면요. 어떤 지역이든 뭐 소도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피처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냐?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 죄를 지었는데 이건 내가 실수였다 하는 사람은 그 도피처로 일단 도피를 해놓고 잠깐 자기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율법에 보면 그런 도피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도피처가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성소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추어리라는 단어가 도피처라는 얘기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이라는 것들이 생태계의 도피처가 된다는 건데 왜 그럴까? 왜 그런가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 하나인데요. 산 위로 가면 어떤 모습이에요? 극지방의 모습이죠. 아르크틱이죠. 아르크틱. 내려오다 보니까 근데 화렵수가 있네. 또 침엽수림이 있네. 이렇게. 근데 더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또 프레리, 초원이네. 그러니까 산 하나가 지구 생태계의 일종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 하나가 잘 보존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생태계들이 깃들여 살 수가 있겠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산을 잘 우리가 보존을 해놓으면요. 그 주변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생태종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든가 습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육상 생태계를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결국 휴먼 액티비티가 문제인데요. 휴먼 액티비티가.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산림 지역에서는 벌목을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스랜드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원칙적으로 자라고 있는 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없애고 우리가 곡식을 짓는 땅으로 많이 활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 같은 경우는 사막이라고 생태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막에 맞는 생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막을 보통 어떻게 됐어요? 우리 최근 같아서는 사막을 또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도시 지역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죠. 두바이라든가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각 지역별로 생태계, 자연계에 파괴가 없는 곳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물로 내려가 봅시다. 이제는 육지에서는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바다로 내려가 봅시다. 자, 바다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은 바닷속에도 별의별 생태계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육지의 바이옴만큼이나 다양하게 생긴 바이옴들이 바닷속에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 상당 부분을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고 있고 제대로 연구를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도요. 열대우림에 해당하는 데도 있고 사막기후도 있어요. 이게 육지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데 바다 밑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가 되고 있어도 그것들을 보고 판단할 근거가 잘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죠. 바닷물 그리고 민물. 염분이 있는 곳이 보통 우리가 바닷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없고 기본적으로 동식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들을 프레시 워터, 그러니까 민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상 생태계가 면적으로 봐서도요 지구의 4분의 3을 이루고 있어요. 실제로는 육상보다도 더 큰 규모의 생태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가지 무심한 상태로 있다. 자, 이 그림만 봐도 그래요. 오션 헤미스피어라고 해서요 바다 면적이 최대한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지구를 관찰한 그림이에요. 육지가 거의 소수 세력이 불과하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만큼 바다, 수상 생태계라는 것들이 넓고도 큰 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어퀘틱 라이프 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바다 생태계에서 많은 걸 알지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바다 생태계는 또 이렇게 높이에 따른 레이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층층으로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물 위에 표면에 우리가 보는 물 표면에 이렇게 떠다니는 플랑크톤 형태의 애들도 있고요. 조금 밑에 가라앉아서 생활하는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고요. 넥톤 하면 얘네들은 유영하는 생물들.
물고기죠. 한마디로 물고기. 둥둥 떠다니는 애들들. 그 다음에 벤토스 하면 얘네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땅거지? 땅바닥에 붙어있는 애들. 바닷속에 땅바닥에 붙어있는 애들 있죠. 뭐 조개, 해삼, 뭐 말미잘, 뭐 등등등등 많이 있죠. 그리고 바닷속에도 역시 디컴포저, 세균, 미생물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형태의 동물들 또는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다 생태가 왜 중요하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당연히 바다 생태계는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물을 다시 육지에다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당연히 바다와 육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린 육지에 사니까 바다 생태계는 망가져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인류의 여러 활동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런 코랄 리프, 코랄, 산호죠, 산호. 산호가 산호초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그 덩어리에 굉장히 많은 수상 생물들이 집중돼서 살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육지에서의 트로피칼 레인포레스트랑 마찬가지예요. 열대우림 지역하고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 섬 지역이 굉장히 동등한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여기가 도시인 셈이에요, 도시. 굉장히 만 60% 이상의 종들이 여기 다 몰려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코랄 리프가 최근에 급격히 망가지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보면, 이 산호가 여러분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아니면 만져보니까 돌같이 단단하잖아요. 아니면 광물입니까, 무기물? 헷갈리죠? 동물, 식물, 무기물? 집안에 이렇게 장식품으로 놓은 거 보니까 만져보면은 어떻게 돼요? 맨들맨들하게 깎아가지고 이제 돌 같죠, 거의. 돌인데 이게 생물이었을까? 동물은 아닌 것 같고 식물인가? 여러분, 근데 이 코랄 리프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동물로 시작해요. 강장동물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강장동물이라는 애들이 이렇게 자라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하나가 개별체가 아니라요, 군체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요, 얘가 먹이를 먹으면 얘까지 배부른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강장동물이 쭉 연결돼서 산호의 기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점점 먹고 성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석회석을 배출을 해요. 석회석.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는 곳에 석회석이 이렇게 쭉 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돌처럼 생긴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자, 그럼 그 석회석이 자라나는 표면에 또 뭐가 와서 앉느냐? 일종의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와서 점착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굉장히 또 반짝반짝하고 알록달록한 애들이 와서 점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색깔, 그건 뭐예요? 강장동물도 아니고 석회석도 아니고 그 위에 앉아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볼 때 동물도 맞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석회석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뭐 광물, 무기물도 맞고요. 그 위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으니까 식물도 맞죠. 그러니까 산호초는 동물, 식물, 무기물이 다 종합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자, 이것들이 이제 바닷속에 이제 거대한 집을 만들어주면 그 집안에 작은 물고기들, 여러 미생물들, 뭐 별의별 종류의 어떤 생물들이 와서 기거하게 되면서 바닷속에 거대한 어떤 생태군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어떤 진단이 나오고 있냐면요, 각 나라 바다마다 이 코랄 리프, 산호초들이 급격히 죽어가고 있어요. 산호초 백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백화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강장동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니까 허연 돌덩어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색깔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빨리 산호초가 죽어가는 이유가 뭘까 조사하다 보니까 최근에 생태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산호초가 자살을 해버린다. 자살. 뭐지? 사람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강장동물도 자살을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그래요. 바닷속의 온도라든가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염이 일어나서 이 군체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은 얘네들이 서로 간에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걸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은 미리미리 죽어버린다는 거야. 군체니까 얘네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산호초라는 게 그만큼 바다 생태계에서 민감한 공간인데 우리가 거기에 미약한 변화를 일으키면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큰 변화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어떤 산호초의 자살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그냥 뭐 이걸 그냥 평범하게 백화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태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산호초의 변화 현상이다. 자살한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해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 생태계는 특별히 굉장히 육지랑은 다르게 또 깊어요. 높낮이에 따른 또 분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곳, 빛이 최소한만 들어오는 곳, 아예 안 들어오는 곳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층별로 또 여러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또 이게 밥맛이 뚝 떨어지실 텐데, 와, 무려 길이가 1.5m짜리의 괴물 물고기예요. 이거 어디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괴수처럼 생겼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다가 근해인데도 불구하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상한 물고기가 잡히면은 괴물 물고기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재수가 없다, 흉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꼭 미신인 것만은 아닙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얘네들 특별히 우리가 볼 때 기괴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어디에 살고 있겠어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도요. 보면은 어두운 곳에 있고 딱히 서로 간에 들여다볼 일이 없는 애들은 외모에 딱히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특별히 이제 심해져로 가면요. 여기에 우리가 볼 때 뭐 눈이 없는 물고기, 땅바닥을 뭐 갈고리로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뭐 것들, 굉장히 우리가 볼 때 기괴하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여기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해에서 요런 애들 정도나 잡고 사는 우리 인간들하고는 만날 일이 없는 애들이죠. 근데 왜 이런 애들이 종종 여기에 나와서 잡히게 될까? 자, 괴물 물고기라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던 애들인 거예요. 원래 없던 애들이 아니죠. 여기 살고 있는 애들인데 어쩌다가 여기 잡힌 거야. 왜 그렇게 됐겠어요? 바닷속의 생태계나 아니면 뭐 조류의 변화라든가 온도의 변화라든가 먹잇감이 사라졌다라든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대부분의 어쨌든 물고기나 식물 생태계들이 바닷가의 어떤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해안선을 사람들도 또 끝장나게 좋아해.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른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나 아니면 강 하구에 분포하고 있어요. 바닷물에 굉장히 급격하게 면에서 이렇게 도시가 개발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탈 에리아를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생태계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어 왔다. 이게 한번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바다로 빠져나가는, 자, 이쪽이 도시 지역이에요.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는 강의 흐름을 위에서 위성사진으로 찍어봤는데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먼지들이 쓸려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강 하구에서부터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습지의 모습이죠. 습지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보존이 잘 돼 있는 습지인데, 영어 단어로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스웸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늪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습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 형태의 습지를 다 포괄해서는 보통 웻랜즈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젖은 땅이라는 건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제 협의된 어떤 공통 정의도 있어요. 정의는 뭐 별건 아니고, 수심의 깊이가 대략 한 2m 이내인 그런 물이 있는 땅들을 보통 웻랜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바다를 포함해서 강, 호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웻랜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얕은 수심의 이런 습지들이 그럼 왜 중요하느냐? 일단 얘네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생태 다양성, 악어의 생태, 뭐 습지 생태 이런 거랑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생태계의 어떤 회복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력. 영어로 치면 resilience라고 그러죠. 회복력인데 이건 또 어떤 경우에 쓰냐면 용수철을 당겨놨다가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확 돌아가죠. 그런 어떤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려는 힘을 보통 resilience라고 그래요. resilience power라고 그래요. 자, 생태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변동이 많아요. 생태계 자체적으로도 재난을 겪기도 하고요. 뭐 홍수라든가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또 사람들의 어떤 침입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힘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손상이 안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손상되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력이 바로 여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딴 거 아니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태계에서 물이 없으면은 생태계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습지에 있는 물들은 다른 데는 다 가물고 다른 데는 다 이제 물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도 물기를 머금고 있으면서 여러 생태계들이 깃들이는 최종적인 도피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회복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다시 퍼져나가면서 원래 있는 원상태대로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자, 가물 때뿐 아니라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때도 물이 없어야 될 땅에 물이 넘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비가 막 내린다, 홍수가 진다, 습지가 그 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되도록이면 홍수를 갖다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습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습지가. 그래서 생태계가 회복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습지가 사람들이 살기에도 또 굉장히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생태계로부터 우리가 습지를 뺏어오는 바람에 생태계의 회복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웻랜드, 스웸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국제 협약의 노력도 많이 있어요. 람사르 협약이라고 있거든요. 람사르 협약, 국제 습지 협약인데 국제적으로 습지들을 많이 보존하고 또 개발하지 않고 남겨놓기 위한 공통의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국제 협약 기구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람사르에 협약되어 있는 습지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우포늪이 있어요. 우포늪. 우포늪은 이제 창녕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물론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원활한 곳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가볼만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약간 옆으로 찌그러져 있는 하트 모양처럼 생겼어. 그리고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옆에 이렇게 큰 생태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한 30분 구경하면은 습지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포늪을 갔다 와봤다 하는 사람들이 한 여기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코스에서 그냥 끝나요. 근데 제대로 여러분들이 습지의 생태계의 그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좋다.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니까 이게 뭐 딱 몇 시간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 한 3시간. 그래서 좀 천천히 걸으면 한 5시간도 걸리는. 요거는 맹그로브라는 건데 맹그로브. 우리는 별로 본 적이 없죠. 근데 동남아에 가면 아직도 이 맹그로브라는 것들이 굉장히 바닷가 근처에 이제 많이 있어요. 자, 이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도 고대에는 이 맹그로브로 쫙 둘러싸여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육지 사이의 경계에 이 식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자라 있고 사실 굉장히 얘네들이 그래서 육상 생태계를 보존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찌꺼기나 오염 물질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흡수해 주고 또 바다에서 거칠게 오는 파도들, 태풍들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막아서 육지 생태계를 또는 해안을 갖다가 보존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해안들은 굉장히 취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 개발된 데 빼놓고는 지금 해수욕장인데 모래밖에 없고요. 그 모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지니까 해안선이 굉장히 이제 취약해졌다. 자, 산호초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산호초 폴립이라고 이게 아까 말한 강장동물이라는 거예요. 강장동물. 소화기관을 공유하고 있는. 되게 웃기죠. 소화기관을 서로가 연결하고 있어서 얘가 먹으면 쟤도 배부르고 뭐 이런 컨셉인데 자,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어떤 바닷속에서 밀림과 같은 여러 동식물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넘어가고요. 이게 수상생태계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산호초 하나에 깃들여 사는 그러니까 산호초가 일종의 어떤 바다 생태계에 있어서 큰 도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최근에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은 쓰레기 섬이라는 거. 자, 쓰레기 중에서도 주로 이제 플라스틱. 얘네들 썩지도 않고 부유하면서 바다를 이제 평생 떠다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이렇게 큰 덩어리로 지금 대륙을 만들고 있는 형편이야. 그래서 큰 대륙 세계가 생겼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 섬을 과연 누가 어떤 책임으로 어떤 의무감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겠나라는 거예요. 유엔이 나설까? 미국이 나설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적인 어떤 큰 책임 회피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또 문제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오염의 문제죠. 그 다음에 7.6절에는 민물 생태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호수의 생태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이에 따른 구분들, 호수 생태계도 한 3개 정도의 층위로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생물들이 또 다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자, 다음에는 민물 생태계들이 특성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호수와 같은 민물 생태계, 호수거나 아니면 이제 완만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그런 민물 생태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냐면 특별히 뉴트리언트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류죠, 영양분이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유기물이고요.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물속에 많이 투입되는 환경, 적게 투입되는 환경이 있는데 많은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환경이나 생태계에 있어서. 영양이 적은 것이 유리해요. 왜냐?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트로픽이라고 그러면 이게 또 영양분의 또 다른 어떤 단어가 되겠어요. 트로픽. 그래서 영양이 올리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올리고. 요거 여러분 저 헷갈릴 텐데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올리고 하면 이거는 실제로는 내리고예요. 내리고. 의미는. 그러니까 올리고란 단어가 실제로는 lower, 낮다, 내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양부가 분이 낮은 상태의 어떤 단계가 있고 유트로픽 하면 그에 비해서 이제 풍부하다. 메소하면 여러분 미들 뭐 중간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올리고 상태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적은 상태가 유리해요. 왜냐? 영양분이 많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영양분을 분해하기 위한 영양분을 좋아하는 여러 미생물들이 끓게 되는데요. 걔네들은 뭐냐면 영양분을 분해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 악성 뭐라 그러죠? 악취나 어떤 여러 가지 고약한 냄새들을 풍기고 또 그런 것들이 부패하기도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속의 산소 레벨을 얘네들이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넣으면 그 영양분을 썩히는 것 때문에 물속의 산소가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생태계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나 아니면 수초 이런 것들이 다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물의 산소량이 충분하고 기존에 있었던 물고기나 수초가 살아가기에 정상적인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더 유리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오염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못에 가가지고 부모랑 아이들이 봄 날씨에 보면은 연못에 가서 붕어들 뛰어놀고 가니까 막 아이스크림 떼어다 넣고 막 과자 던져주고 그러잖아요. 그 잘못된 거야 그거. 물고기가 당장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어떤 유기물이 쌓이면서 썩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다 뺏어 먹어. 물고기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말려줘야 돼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중간 정도의 메소트로픽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녹조 현상, 적조 현상 이런 것들이 주로 유트로픽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cultural eutrophica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양분이 문화적으로 영양분이 많이 투입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문화적으로. 문화적이란 건 뭐예요? 원래 자연 상태에서 영양분이 호수나 바다, 아니 호수나 바다, 강에 그렇게 많이 투입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게 되면은 일단 엄청난 양의 유기물 덩어리가 발생합니다. 음식,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 그리고 뭐 기름기 이런 것들. 바다로 다 흘러가기 위해서 호수나 강에 투입되죠. 그러면서 지나치게 많은 영양분을 얘네들이 늘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정화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이 습지에서는 영양분이 많아서 과다하다 보니까 오염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파랗고 잔잔한 물들 있죠. 이런 것들. 올리고 상태일 때 나타나는 그런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고가 아니라 올리고가 내리고라고 그랬죠. 올리고가 아니라 이제 유트로피케이션. 그러니까 영양류가 지나친 단계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영양분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런 어떤 녹조를 끼고 그 녹조 밑에는 또 여러 가지 또 그걸 분해하기 위한 미생물들이 나타나고 걔네들이 산소를 먹어치우고 물고기는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적조나 녹조가 많이 끼면 녹조나 적조나 사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주로 민물 계통에서는 녹조가 생기고요. 바닷물 계통에서는 적조로 변합니다. 색깔만 변하는 거예요. 조류의 색깔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푸르게 보이지만 이 밑에는 물고기들의 죽은 시체만 그득하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이게 물에 흘러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특별히 이렇게 물의 흐름이 완만해지는 곳. 자, 물이 괜히 구불구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구불구불 흘러가면서 이곳, 저곳, 이 구석, 저 구석에다가 물을 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물들은요, 육지에서 많이 오랫동안 머무를수록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러야지 물이 맑아지고요. 생태계들이 물을 머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습지도 많이 생기고, 육상의 어떤 습도가 높아지면서
또 이렇게 비가 많은 환경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다 이제 우리가 도시를 이렇게 지었죠. 그다음에 물을 쫙쫙 바다로 그냥 고속도로처럼 이제 흘려보내고 있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들이 바로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인랜드 웻랜즈 하면 육지 내부에 있는 습지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육지 내부에 있는 습지에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많은 종들에 대한 헤비테트, 거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걔네들이 가뭄이나 여러 재난 때 마지막으로 물 공급해주는 땅이다. 그래서 생태계 회복력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하나,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와 있네요. Filter and degrade toxic waste. 자, 탁식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오염물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오염물이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영양류를 유기물을 얘기해요. 분해하기 어려운. 톡식하면 얘네들은 뭐예요? 독성 물질이에요. 그야말로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네들은 가만 놔둬서 분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특별히 그리고 어떤 미생물 계통이 분해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얘네들은 식물들이 흡수를 해줘요. 주로 어떤 식물들이 흡수를 해줍니까? 습지에 나와 있는 갈대나 어떤 습지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풀 종류들 있죠. 그래스 종류들 있죠. 그러니까 바다와 물가와 육지의 경계 사이에 있는 그런 수초들, 그런 애들이 주로 이런 톡식 웨이스트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단지나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땅들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 주변에 갈대나 습지를 굉장히 많이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웻랜즈에 있는 그런 수초들이 얘네들을 갖다가 거르고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야. 걔네들이 플러딩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육지 중간중간에 습지가 있으면요, 비가 많이 내려도 홍수가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웻랜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람사르 국제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국제의 어떤 습지를 갖다가 다 지정을 하고 그 습지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뭐 정기적으로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혹시 가능한 경우 솔직히 지금 실내에 가서 뭐 이렇게 클럽이나 아니면 카페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있고 서로 간에 막 땀 흘리면서 놀고 이런 것들은 위험하지만 야외, 산이나 들에 어차피 거기 사람도 많이 없어요. 하이킹하고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자유로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면요, 지금 집 안에 있을 필요 없어. 배낭 하나 메고 산으로 눌러 많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람사르 협약에 가입된 습지 중에 하나인 우포늪을 한번 가보세요. 우포늪. 창녕에 있습니다. 창녕. 뭐 교통편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은데요. 자, 보면은 이 우포늪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입구야. 옆 입구 딱 들어가면 옆에 큰 생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 30분이면 구경해요. 그 다음에 뭐 가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안내를 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그래봤자 한 3, 40분 여기 걸어가다가 그냥 오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갔다가 맛만 보고 그냥 돌아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1시간 정도의 코스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챌린지 간 사람들은 어떤 도전을 해? 한 바퀴 도는 거지. 근데 한 요 정도 가야지 진짜 배기 습지 환경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갈대 숲 사이로 지나가면 앞에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가을에 가면요, 갈대가 얼마나 높은지 3m가 넘어가.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안 보여. 길 잃을 것 같아 막 그 정도로. 자, 그런 울창한 습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유일할 거예요. 뭐 순천이나 다른 데로 어떤 갈대 습지들이 많이 있지. 근데 그렇게까지 높이 자라는 건 나는 처음 봤어. 그래서 한 거의 2시간 걸어가야 이 정도 도착하고 다시 또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이제 끝까지 이제 한 바퀴 돌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한 요 정도에서만 놀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 완주를 한 5번 정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이 완주를 전체를 한번 하시는 분은 자, 빨리 돌면 한 2시간 반인데 무리해서는 안 되겠죠. 한 3시간, 4시간 정도로 보고 진짜 천천히 가는 사람은 7시간도 걸린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심했고, 내가 볼 때 4시간 이전에 완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후에 딱 한 오전 한 점심때쯤에 돌기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석양이 딱 지면서 석양이 여기에 있는,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논밭도 있고 습지들이 또 물이 딱 이렇게 얕게 깔려 있는 습지들이 있어요. 그 수면에
성향이 있다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느끼는 또 환경에 대한 또 느낌이 또 남다르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시간 되시면은. 그래서 이 완주를 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완주하는 인증샷을 이제 기말에 제출한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는 1점만 드리긴 좀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2점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 공부를 뭐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면은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겠죠.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들 언제 이런 데 돌아가 보겠어요. 학기 중에 어쨌든 이렇게 시간 여유가 날 때가 많지가 않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습지의 어떤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도시 내에 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습지 생태관 이런 데 가서 좀 그런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내용이 뭐 짧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어졌죠. 왜냐하면은 바이옴들, 육지에서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바다로도 가고 강으로도 가고 또 습지로도 가다 보니까 은근히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사막이든 어디든 간에 그 특화된 어떤 생태계들이 여러 하나의 모자이크 패치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워버릴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막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그 안에 고정된 또 거기에 적용된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잘 하고 그 특징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힘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